할아버지, 껌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포장마차의 희미한 불빛 아래 아이의 손은 너무나 작았고 눈동자는 이상하리만큼 단단해 보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저는 말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돈 몇 장을 꺼내 쥐어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시선이 제 손끝을 지나 지갑 안쪽 투명창에 꽂힌 낡은 사진에 멈추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내뱉은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 우리 할머니 사진을 왜 가지고 계세요? 순간 세상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왁자지껄하게 떠들던 취객들의 소음도, 펄펄 끓는 어묵 국물에 김이 피어오르는 소리도, 저 멀리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의 경적도, 모든 것이 물속에 잠긴 듯 먹먹해지고 오직 제 귓가에는 할머니라는 그 단어 하나만이 댕그랑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제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아이의 앙상한 손목을 덥석 잡고 말았습니다. 너무 세게 잡았는지 아이가 하고 짧은 비명을 질렀지만 제 귀에는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니? 이 사진 속 여자가 누구라고? 제 목소리가 마치 녹슨 쇠를 긁는 것처럼 거칠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라와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아이는 제 섯을 퍼런 기세에 눌려 겁을 집어먹은 듯 어깨를 움츠리면서도 그 또렷한 눈망울로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할머니 맞는데요. 이 사진, 우리 집 장롱 위에도 똑같은 거 있어요. 할머니가 제일 아끼시는 사진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하느님 맙소사.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니,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 사진 속의 연인은 제가 40년 전 제 더러운 야망을 위해 비겁하게 등지고 떠난 사람입니다. 성공해서 금방 다시 올게. 나만 믿고 기다려. 그 뻔뻔하고 무책임한 맹세를 남기고 떠났지만 제가 성공이라는 금빛 왕관을 쓰고 다시 그 동네를 찾았을 때 그녀는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뱃속에 아이를 가진 채 야반도주를 했다고도 했고 부잣집 남자에게 팔려가 잘 먹고 잘 산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 소문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가 어딘가에서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기만하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게 제 마음 편하자고 지어낸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껌을 파는 이 꼬질꼬질한 아이가 그 고귀했던 연희의 손녀라니요. 그렇다면 연희가 이렇게 껌파리 소녀의 할머니가 되어 비참하게 살고 있단 말입니까? 아가, 너 이름이 뭐냐? 너네 할머니 성함이 혹시 김자, 연자, 희자 쓰시냐?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닮은 사람일 뿐이라고 말해주길 바라는 마음과 제발 맞기를, 그녀가 살아만 있기를 바라는 모순된 마음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김연희. 우리 할머니 이름이에요. 저는 김보람이고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걸까요? 현기증이 일어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그룹의 총수라는 제가 수천 명의 임직원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철의 회장 최동석이
이 조그만 아이 앞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휘청이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근데요, 우리 할머니 아세요? 아이가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묻는 그 물음이 제 가슴을 예리한 비수처럼 후벼 팠습니다. 안다마다요. 알다마다요. 내 평생을 바쳐 사랑했고 또 내 남은 평생을 바쳐 참회해야 할 유일한 여자인 것을 매일 밤 꿈속에서도 잊지 못해 이렇게 늙은이가 되어서도 그녀와 함께 즐겨 찾던 이 포장마차 거리를 망령처럼 배회하게 만든 장본인인 것을. 하지만 저는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입으로 그녀를 안다고 말하는 것조차 그녀에게는 모욕이 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 있는 수표와 현금을 닥치는 대로 꺼내 아이의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아니,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가 할머니, 지금 어디 계시냐? 할머니 뵈러 갈 수 있겠냐?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 친구란다. 친구라는 단어를 뱉는 제 혀가 불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감히 친구라고 칭할 자격조차 없는 놈이 말입니다. 제 다급한 물음에 아이는 잠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제 눈에 고인 그렁그렁한 물기를 보았는지 이내 손에 쥐어준 돈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세요. 근데 우리 집 좀 멀어요. 그리고 냄새 나는데. 괜찮다. 아무 상관없다. 앞장서거라. 저는 먹다 만 소주잔을 내팽개치고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세단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비서가 저 멀리서 당황하며 달려오려 했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거칠게 그를 제지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따라오지 말라고 소리 없는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길은 저 혼자 가야만 했습니다. 수행비서의 호의도 안락한 승용차도 없이 오로지 제 두 발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은 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고행일 테니까요. 아이는 익숙한 듯 골목길을 앞장섰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빌딩 숲을 지나자 곧 가로등조차 드문드문 꺼져가는 어두운 미로 같은 골목이 나타났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구두가 진흙탕에 빠지고 잘 다려진 최고급 양복 바지가 시멘트 벽에 쓸려 먼지가 묻어도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앞서 걷는 아이의 작은 등만 보였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듯 박동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이 처참한 풍경이 제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얽히고 설킨 전깃줄, 금이 간 담벼락, 쓰레기 더미가 쌓인 구석. 연희야, 설마 정말 내가 이런 곳에 살고 있는 거냐? 가슴이 미어지다 못해 으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펜트하우스에서 최고급 와인을 마시며 고독이라는 사치스러운 감정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은 대체 어떤 지옥 같은 삶을 견뎌내고 있었던 겁니까? 아이의 뒷모습이, 낡은 점퍼가, 달아빠진 운동화 뒤축이 마치 제 심장을 짓밟는 것만 같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걷던 아이가 달동네 꼭대기에서도 가장 구석진 붉은 벽돌이 다 부서진 허름한 다세대 주택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지상도 아닌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가파른 계단.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그 반지하 방이 아이의 목적지였습니다. 할머니, 나왔어. 껌 다 팔았어. 아이가 녹슨 철문을 삐거덕 하고 열었습니다. 그 열린 문틈 사이로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습한 냉기가 훅 끼쳐 나왔습니다.
마치 제가 지난 40년간 외면해왔던 진실의 냄새가 코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문 앞에는 짝이 맞지 않는 낡은 슬리퍼 한 켤레와 아이의 꼬질꼬질한 운동화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만약 저 안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아는 연이라면,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비참하고 처절하게 늙어버렸다면, 나는 과연 그녀의 얼굴을 마주볼 자격이나 있는 걸까?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비겁한 마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저는 제 운명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열린 문틈으로 기침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콜록, 콜록, 우리 강아지 왔어? 밖이 많이 춥지? 방 안에서 들려오는 힘겹고 쇳소리 섞인 목소리. 세월이 흘러 거칠어졌지만 뼛속 깊이 사무쳐 있는 그 목소리. 제 영혼에 각인된 그 말투. 틀림없는 연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저절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더러운 시멘트 문틀을 짚으며 어둠 속으로 한 발짝 죽을 힘을 다해 내디뎠습니다. 이제 40년의 세월을 건너 돈과 명예라는 허울 속에 숨어 살던 죄인이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업보의 실체를 눈으로 확인할 시간입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방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에 저절로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곰팡이나 먼지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의 냄새였고 병마의 냄새였으며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악취였습니다. 오래된 파스 냄새와 눅눅한 이불 냄새가 뒤섞인 그 좁은 공간이 제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할머니, 나왔어. 손님 데리고 왔어. 보람이가 신발을 벗으며 방 안으로 쪼르르 달려들어갔습니다. 제 눈은 어둠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방 한구석에 놓인 요를 향했습니다. 천장이 낮은 방 형광등조차 깜빡거리는 그 침침한 방구석에 마치 짐짝처럼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색이 발에 누런 얼룩이 진 얇은 이불, 그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앙상한 발목, 그리고 고통 때문인지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누워있는 여인의 뒷모습. 손님이라니? 이 밤중에 누가? 여인이 힘겹게 몸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허리를 크게 다친 듯 아욱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다시 자리에 주저앉듯 몸을 떨었습니다. 그 신음소리가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내 연이란 말인가? 꽃처럼 곱던 그 연이가, 웃으면 온 세상이 환해지던 그 여자가 지금 이 쓰레기장 같은 방구석에서 혼자 신음하고 있단 말인가? 저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마치 죄인처럼 엉거주춤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마 가까이 다가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이 지옥도가 제가 성공을 좇아 도망친 대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괜찮아? 내가 일으켜줄게. 보람이가 익숙한 솜씨로 할머니의 등 뒤에 베개를 받쳐주며 부축했습니다. 그제야 여인은 힘겹게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흐릿한 눈을 비비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고생에 찌들어 검게 변해버린 얼굴. 하지만 말입니다. 그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눈매. 나를 바라보며 수줍게 웃던 40년 전의 그 맑은 눈동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보람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 시절의 가난한 청년 최동석은 온데간데였고 지금 그녀 앞에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기름진 얼굴을 한 늙은이가 서 있을 뿐이니까요. 성공한 사업가의 탈을 쓴 속물 덩어리가 서 있으니까요. 저는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달싹거리며 눈물 맺힌 눈으로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 친구래. 할머니 이름도 알아. 김연애 맞지? 보람이의 말에 그녀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친구라는 말에 의아해하던 그녀가 제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불안하게 흔들리던 그녀의 시선이 제 눈과 마주친 순간 딱 하고 멈췄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그녀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허공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뻗어나왔습니다. 동석 씨? 그녀의 입에서 40년 동안 묻어두었던 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꿈결처럼 혹은 유령을 부르는 것처럼 희미하게. 동석 씨 정말 동석 씨야? 그 한마디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제 인내심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더러운 장판 바닥 위로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천하의 최 회장이 무릎이 깨지는 고통 따위는 느낄 새도 없이 그녀의 발치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연희야. 제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기어가듯 다가가 허공에 떠 있는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진 손, 굳은 살이 박이고 손마디가 굵어진 고생만 한 손. 제 부드러운 손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손을 잡고 저는 제 볼을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연희야.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잘못했다. 체면도 위엄도 다 필요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그저 사랑하는 여자를 지옥에 버려두고 도망쳤던 비겁한 사내일 뿐이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그녀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저를 내려다보다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 얼굴을 떨리는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주름진 제 뺨, 눈물 젖은 눈가를 어루만지던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도 참았던 댐이 무너지듯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제 어깨를 약하게 내리치며 목이 맨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원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0년의 세월을 혼자 견뎌낸 여인의 한이었고 그리움이었습니다. 왜 이제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그녀는 제 가슴을 주먹으로 펑펑 치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주먹질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박힌 못을 빼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픈 허리도 잊은 채 상체를 숙여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악취 나는 방 안 곰팡이 핀 벽지 아래서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왜 울어? 아파? 어디 아파? 영문을 모르는 보람이가 겁에 질려 울먹이며 할머니의 등 뒤에 매달렸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리의 비극적인 재회의 배경음악처럼 깔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눈물로 젖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때렸습니다. 내가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보던 그 화려한 야경 속에 당신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며 누리던 그 모든 풍요 속에 당신의 몫은 단 한 톨도 없었습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당신의 청춘을, 당신의 행복을 훔쳐 달아난 파렴치한 도둑놈입니다. 연희야, 내가 다 보상하마. 내 남은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내가 너 다시는 이렇게 안 살게 하마. 늦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제 맹세에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의 앙상한 어깨가 제 품 안에서 바스라질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 한구석 외풍을 막기 위해 덕지덕지 붙여놓은 비닐 문풍지가 겨울바람에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두 사람의 잃어버린 세월처럼 처량하고 시리게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찾았습니다. 너무 늦게 왔지만, 너무 많이 망가졌지만, 그래도 아직 내 사랑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한바탕 폭풍우 같은 오열이 지나간 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좁은 방 안의 공기는 습기와 눈물로 끈적하게 엉겨붙어 있었고, 간간히 들리는 연희의 거친 숨소리와 보람이의 훌쩍이는 소리만이 그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연희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 손을 놓으면 그녀가 다시 연기처럼 사라져버릴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젖은 눈으로 저를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곁에서 눈치를 살피는 보람이를 힘겹게 손짓해 불렀습니다. 보람아, 인사드려라. 내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사진 속의 그분이시다. 보람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와 연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아직 이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눈치였습니다. 그저 할머니 친구라던 돈 많은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서럽게 우는지 의아할 뿐이었겠죠. 연희야,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아이가 내 손녀란 말이냐? 그럼 너 결혼했었던 거야? 남편은 자식들은 다 어디 가고 너 혼자 이러고 있어? 제 물음에 연희의 눈동자가 깊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꾹 깨물더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제 뇌리에 천둥처럼 박히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결혼 같은 거 한 적 없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이 아이는? 동석 씨, 당신이 떠나고 나서 알았어. 내 뱃속에 당신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걸.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구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 뭐라고? 내 아이라고? 그럼 대체 왜 나한테 알리지 않았어? 내가 성공하면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 연락이라도 했어야지.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은 그녀가 아닌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살아온 저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야망이 큰 사람이었잖아. 성공하겠다고, 서울 가서 큰 기업 일으키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떠난 사람한테 혹 하나 붙여서 발목 잡고 싶지 않았어. 갓난쟁이 울음소리가 당신 앞길을 막을까봐 그래서 숨었어. 당신이 찾지 못할 곳으로. 아, 연희야. 이 바보 같은 여자야. 성공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천하를 얻으면 뭐합니까? 제 핏줄이, 제 사랑이 저 때문에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야 했다는데 저는 가슴을 쥐어뜯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낳은 거야? 그 모진 세월을 혼자서? 아들이었어. 당신을 쏙 빼닮은 아주 듬직하고 잘생긴 아들이었어. 이름은 민수라고 지었어. 최민수? 민수야. 입안에서 맴도는 그 낯선 이름이 혀끝을 아리게 했습니다.
제 성을 따서 지어준 이름.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그녀가 얼마나 악착같이 키웠을지 안 봐도 눈에 선했습니다. 민수가 참 착했어. 공부도 잘했는데 대학 갈 형편이 안 돼서 고등학교만 마치고 바로 공장에 취직했어. 엄마 고생시킨다고 얼른 돈 벌어서 호강시켜주겠다고 당신처럼 성실한 아이였어. 연희의 목소리가 점점 물기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자란 아들이라면 왜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것입니까? 왜 이 늙은 어미가 병든 몸으로 손녀와 단둘이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나? 민수 내 아들은 어디 있어? 제 다급한 물음에 연희는 고개를 떨구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습니다. 민수 5년 전에 갔어. 가다니? 어디로? 저 세상으로 갔어. 순간 귀에서 삐 하는 이명이 들려왔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탈색되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야간 작업 끝나고 오토바이 타고 오다가 졸음운전 트럭에 그만. 며느리랑 같이 그날 밤에 둘 다 우리 보람이 4살 때 그렇게 허망하게. 연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통곡이 좁은 단칸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죽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얼굴조차 보지 못한 내 아들이. 내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고 있을 때 내 아들은 공장에서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기사가 운전해주는 차 뒷좌석에서 졸고 있을 때 내 아들은 찬바람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제 입에서 짐승의 표효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꿈이어야 합니다. 악몽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늘이 저에게 이렇게 가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비라는 놈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살면서 떵떵거리고 있는데 자식은 평생 고생만 하다가 비참하게 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민수야, 내 아들 민수야. 저는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장판 밑에 시멘트 바닥이 쿵쿵 울렸지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먹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영문을 모르는 보람이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 이름 왜 불러요? 으앙. 아이의 울음소리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보람이를 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꼬질꼬질한 옷차림. 하지만 그 얼굴 속에 제 젊은 날의 모습이 그리고 상상 속의 민수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들이 남기고 간 유일한 흔적. 내 아들이 목숨 바꿔 지켜낸 핏줄. 저는 무릎으로 기어가 보람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 콩닥거리는 심장 소리, 살아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지만 내 아들의 생명은 여기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죄인이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었다. 보람이는 낯선 할아버지의 포옹에 얼어붙었지만 이내 제 등 뒤로 조심스럽게 고사리 같은 손을 얹었습니다. 그 작은 위로가 제 심장을 더욱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동석 씨나 이제 괜찮아. 당신 만났잖아. 우리 민수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아빠가 찾아왔다고 이제 우리 보람이 껌팔러 안 나가도 된다고 좋아할 거야. 연희가 쉰 목소리로 저를 달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과 안도가 뒤섞여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는 것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허리의 통증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안 되겠다. 일단 여기서 나가자. 병원으로 가야 해. 당장. 저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품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버튼이 잘 눌러지지 않았지만 이를 악물고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당장 차 대기시켜. 그리고 제일 큰 병원 VIP실 잡아놔. 지금 당장. 전화기 너머로 김 실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꾸도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연희에게 다가가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칠순이 넘은 늙은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이렇게 무력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보람아, 할아버지 도와다오. 할머니 없고 나갈 거다. 신발 할머니 신발 좀 챙겨라. 저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깃털처럼 가벼워진 연희를 등 뒤로 업었습니다. 앙상한 뼈마디가 제 등에 닿았습니다. 이 가벼운 무게가 바로 그녀가 짊어지고 온 삶의 무게였을 겁니다. 동석 씨 무거워 내려놔, 나 괜찮아. 등 뒤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악착같이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니, 안 무거워. 하나도 안 무거워. 연희야, 조금만 참아. 이제 고생 끝이야. 내가 너 살릴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너 살려놓을 거야. 계단을 오르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내 아들 민수가 보고 있을 테니까요. 아빠 노릇 한번 못해준 못난 아비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는 이것뿐이니까요.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저는 연희를 업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 멀리서 수행원들의 검은 차들이 불빛을 번쩍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우리 세 사람의 새로운 운명을 비추는 서막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이게 대체 무슨... 골목 입구에 도착하자 검은 세단에서 내린 김 실장과 경호원들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눈은 제 등에 엎인 넝마 같은 행색의 연희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그들이 연희에게서 나는 퀴퀴한 악취에 순간적으로 코를 찡그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켜. 뭐들 하고 있어. 문 열어. 저의 벼락 같은 호통에 경호원들이 허둥지둥 뒷문을 열었습니다. 김 실장이 연희를 받아 안으려 손을 뻗었지만 저는 거칠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여자의 몸에 감히 너희들의 손을 대게 할 수는 없다는 본능적인 거부감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연희를 최고급 가죽 시트 위에 눕혔습니다. 흙투성이 신발과 바지가 수억 원짜리 차 내부를 더럽혔지만 그런 건 눈곱만큼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보람아, 타라. 할아버지 옆에 꼭 붙어 있어라. 겁에 질려 쭈뼛거리는 보람이를 제 옆에 태우고 저는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병원으로 가. 당장. 차는 미친 듯이 도심을 질주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연희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계속해서 주무르며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도시의 주인이라 자부했던 저였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낡은 점퍼를 입은 병든 노파의 손 하나를 잡고 어쩔 줄 모르는 무력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이미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룹 회장이 직접, 그것도 웬 노숙자 차림의 환자를 데리고 응급실로 들이닥쳤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쳐나왔습니다. 회장님, 연락받았습니다. 이쪽으로.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이동식 침대가 미끄러지듯 달려왔습니다. 연희가 침대에 옮겨지고 의료진들이 그녀를 VIP 전용 처치실로 급히 옮겼습니다. 새하얀 환자복으로 갈아입혀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연희의 몸은 처참했습니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마른 몸, 여기저기 붙어있는 싸구려 파스 자국들, 그리고 욕창이 생기기 직전에 붉게 짓무른 피부까지.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김 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제 겉옷을 챙기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일단 옷부터 갈아입으시는 게 흙이 많이 묻으셨습니다. 그게 문제야? 지금 내 옷에 흙 묻은 게 문제냐고. 저는 김 실장이 들고 있던 옷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주변의 의료진과 비서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안을 봐. 저기 누워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내 아내가 됐어야 할 사람이야.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저 꼴로 만들었어. 내가. 제 울부짖음은 병원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수천억 자산가라는 타이틀이, 사회공헌 대상을 받았다는 상패들이 전부 다 쓰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여자가 파스 한 장 살 돈이 없어서 고통을 참으며 뼈가 삭아갈 때 나는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잠시 후 정밀 검사를 마친 병원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둡고 난처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말해. 무슨 병이야? 고칠 수는 있는 거야? 요추 3번과 4번이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압박 골절인데 다치신 지 최소 3주는 넘은 것 같습니다. 뼈 조각이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통증이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참으셨는지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쿵. 가슴에 돌덩이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주 그 긴 시간 동안 연희는 그 지옥 같은 방에서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비가 무서워서, 손녀 굶길까봐. 수술하면 낫는 거지. 그게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신경 손상이 이미 많이 진행되어서. 하지만 지금 당장 응급수술을 들어가지 않으면 영구적인 하지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평생 휠체어를 타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게다가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셔서 전신 마취를 견디실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방으로 올려야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해. 무조건 해. 다리만 못 쓰게 되는 게 아니라 걷게 만들어. 대한민국 최고 명의들 다 불러서라도 내 발로 걷게 만들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예전처럼 걷게 해놓으란 말이야. 저는 병원장의 어깨를 잡고 사정하듯 협박하듯 소리쳤습니다. 병실로 옮겨지는 침대를 따라 저는 다시 뛰었습니다. 마취 기운에 취해 눈이 반쯤 풀린 연희가 저를 알아보고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동석 씨 돈 많이 들 텐데 나 그냥 집에 갈래. 그 상황에서도 돈 걱정입니다. 평생 돈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처럼. 저는 침대 난간을 잡고 달리며 그녀의 이마에 맺힌 식은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돈 걱정하지 마. 나 돈 많아. 너 병원 하나 통째로 사주고도 남을 만큼 많아. 그러니까 제발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수술만 잘 받아. 알았지? 수술실 문이 닫히고 저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보람이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병원 매점에서 사온 듯한 우유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아까 보니까 손 떨리시던데 당 떨어지면 큰일 난대요. 할머니가 그랬어요. 저는 그 우유를 받아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조그만 아이도 아는 걸 나만 모르고 살았습니다. 가족을 챙기는 법, 사랑하는 사람을 걱정하는 법, 돈 버는 법만 배웠지 사람 노릇하는 법은 다 잊어버린 괴물이 바로 저였습니다. 보람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할머니가 저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너 혼자 껌 팔러 나가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보람이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왔으니까 이제 할머니 안 아플 거잖아요. 할아버지는 대장님이잖아요. 병원장 아저씨도 할아버지한테 꼼짝 못하던데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나는 대장이다. 돈으로 세상을 호령하는 대장. 하지만 그 힘을 이제야, 너무 늦게야,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해 쓰게 된 못난 대장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수술 중 램프가 꺼지지 않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제발 그녀의 다리를 지켜달라고. 그녀가 다시 두 발로 서서 나와 함께 따뜻한 봄날 벚꽃길을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소박한 행복마저 허락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전 재산을 불태워서라도 신을 저주하겠다고.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병원장이 지친 기색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용수철처럼 튀어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어? 수술은? 병원장은 마스크를 벗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제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신경 감압도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다만 워낙 오랜 기간 방치된 상태라 재활 과정이 매우 힘들 겁니다. 본인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양 상태가 너무 나빠서 회복 속도가 더딜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았습니다. 다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최악은 피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저는 병원장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하의 최 회장이 일개 병원장에게 허리를 굽힌 것입니다. 잠시 후 회복실로 옮겨진 연희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각종 링거줄과 기계장치에 둘러싸여 잠든 그녀.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춥지 않은 곳, 냄새나지 않는 곳, 최고급 의료진이 지키는 곳에 그녀가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침대맡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든 그녀의 귓가에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속삭였습니다. 연희야, 이제 아무 걱정 마. 내가 다 막아줄게. 가난도, 고통도, 세상의 그 어떤 시련도 이제 내 돈으로, 내 힘으로 다 막아줄게. 당신은 그저 내 옆에서 숨만 쉬어줘. 그거면 돼. 제 손이 그녀의 거친 손을 다시 한번 감싸쥐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나의 길고 길었던 어둠은 가고 이제야 비로소 진짜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VIP 병실의 넓은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독했던 밤의 폭풍우가 지나가고 찾아온 기적 같은 평온함이었습니다. 마취에서 깬 연희는 푹신한 최고급 거위털 침구에 파묻혀 믿기지 않는다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라벤더 향이 감도는 공기, 습도 조절기가 뿜어내는 쾌적한 바람, 그리고 창가에 놓인 화사한 꽃바구니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곰팡이 핀 지하 단칸방에 누워있던 그녀에게는 이곳이 마치 천국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할머니, 이거 봐. 여기서 따뜻한 바람 나와. 그리고 이 밥 진짜 맛있다.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아. 보람이가 병원 특식으로 나온 갈비탕을 오물오물 먹으며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목욕을 싹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보람이는 영락없는
부잣집 손녀딸처럼 뽀얗고 귀티가 흘렀습니다. 저 아이에게 저렇게 예쁜 얼굴이 숨겨져 있었다니.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거라. 더 먹고 싶으면 말만 해. 먹고 싶은 거 다 사주마. 동석 씨, 이게 다 꿈은 아니겠지? 나 자고 일어나면 다시 그 지하방일까봐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어.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등에 꽂힌 링거 바늘이 안쓰러워 저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꿈 아니야. 이게 현실이야. 당신이 누려야 했을 당연한 권리야. 이제 2번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갈 일 없어. 내가 약속해. 평화로웠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청객들은 언제나 예고 없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흙탕물을 튀기며 등장하는 법이니까요. 쾅! 노크도 없이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말릴 새도 없이 들이닥친 건 제 죽은 형님의 아들인 조카 상철과 그의 처 미란이었습니다. 그룹 전무 자리에 앉혀놨더니 일은 안 하고 뒷돈 챙기기에만 바쁜 놈과 사치와 허영으로 똘똘 뭉친 그 마누라. 제가 평소 가장 껄끄러워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숙부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회사 일 다 팽개치시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상철놈이 대뜸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향해 있었지만 시선은 힐끔힐끔 침대에 누운 연희와 밥을 먹던 보람이를 훑고 있었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 어린 시선. 아니, 소문이 사실이었네? 회장님이 웬 노숙자 할망구를 업고 응급실로 뛰셨다길래 설마 했는데 세상에 이게 무슨 냄새를? 조카 며느리 미란이 코를 막으며 손부채질을 해댔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거렸습니다. 저 반지도 제 돈으로 산 것이겠지요. 보람이가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제 뒤로 숨었습니다. 연희 역시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가리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확 치솟았습니다. 내 놈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당장 나가. 제 호통에도 상철은 아랑곳하지 않고 씩씩대며 다가왔습니다. 숙부님, 노망 나셨어요? 아니, 다 늙어서 무슨 추태입니까? 어디서 굴러먹던 근본 없는 것들을 데려와서 VIP 병실을 내줘요? 이러다 기자들이라도 알면 회사주가 곤두박질 치는 거 모르세요? 맞아요, 숙부님. 혹시 숨겨둔 여자라도 되세요? 아이고, 수준하고는. 딱 봐도 저기 달동네에서 구걸이나 하게 생겼는데 유산이라도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요즘 꽃뱀들은 노인네들 등쳐먹으려고 별짓을 다 한다던데. 미란이 쏘아붙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연희의 가슴에 꽂히고 있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연희의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보람이가 참다 못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할머니 꽃뱀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랑 친구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쁜 아줌마 나가요. 어머, 이 맹랑한 것 좀 봐. 야, 거지 꼬맹이. 어디 어른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너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디? 아, 딱 보니까 부모도 없이 컸나 보네. 가정교육 꼬라지하고는. 뚝! 제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히 내 앞에서 내 핏줄을,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가족을 능멸해? 내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연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 하이에나 같은 것들이 내 피 한 방울 안 섞인 조카놈 부부에게 수십억 연봉을 쥐어주며 호의호식하게 해줬더니 기어이 주인을 무는 개가 되었구나. 이게만도 못한 놈들.
저는 옆에 있던 화병을 집어들어 벽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와장창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병실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상철과 미란이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성큼성큼 다가가 상철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갈겼습니다. 짝! 제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의 강타였습니다. 상철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숙부님 미치셨어요? 왜 사람을 치고 그러세요? 미란이 악을 쓰며 달려들었지만 저는 그녀를 매섭게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입 닥쳐. 한마디만 더 지저대면 그 입을 막아버릴 테니까. 평생을 기업 총수로 살아오며 뿜어내던 살기였습니다. 미라는 히익하고 숨을 들이켜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쓰러진 상철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잘 들어라. 내 놈 눈에는 저 사람들이 거지로 보이고 꽃뱀으로 보이냐? 똑똑히 봐라. 저분은 내 아내이고 저 아이는 내 친손녀다. 네네. 그게 무슨... 상철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충격과 공포로 얼룩진 그 얼굴을 보며 저는 싸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 죽은 아들 민수가 남기고 간 핏줄이란 말이다. 너희들이 내 유산 탐내며 침 흘리고 있을 때 공장에서 일하다 죽은 내 불쌍한 아들의 핏줄이란 말이다. 제 고함 소리에 상철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사태 파악이 끝난 미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후계자, 진짜 핏줄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숙부님 오해십니다. 저희는 그런 줄 모르고 그저 숙부님 걱정에. 닥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저는 인터폰을 들어 보안팀을 호출했습니다. 보안팀장, 당장 VIP 병실로 와서 이것들 끌어내. 그리고 재무팀장한테 연락해. 최상철 전무, 오늘부로 해임이다. 법인카드, 차량, 사택, 싹 다 회수해. 지금 당장 내 회사에서, 내 눈앞에서 깨끗하게 치워버려. 숙부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요. 아주버님, 제가 눈이 삐었었나 봐요. 사모님인 줄 모르고 용서해 주세요. 네. 상철과 미란이 연희의 침대 발치에 매달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꽃뱀이라 부르던 입으로 사모님을 외치는 그 역겨운 태세 전환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연희는 겁에 질려 고개를 돌려버렸고 보람이 역시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끌어내. 도착한 보안 요원들이 발버둥 치는 두 사람을 짐짝처럼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 멀리까지 그들의 비명소리가 이어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자 놀란 토끼 눈을 한 보람이와 눈물 범벅이 된 연희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놀란 보람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연희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동석 씨 우리 때문에 당신 곤란해지는 거 아니야? 가족들한테. 가족? 아니, 놈들은 가족이 아니야. 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들이지. 저는 연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인생을 건 맹세를 의조렸습니다. 내 가족은 이 세상에 딱 둘뿐이야. 당신, 그리고 우리 보람이. 이제부터 똑똑히 지켜봐. 내가 가진 돈, 권력, 힘 그 모든 걸 써서 당신들을 어떻게 지키는지. 내 핏줄을 건드리는 놈들은 그게 누구든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짓밟아 버릴 거야. 이제 당신들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놈은 내 손으로 피눈물 흘리게 해줄 테니까. 제 단호한 목소리에 연희는 안도한 듯 다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람이는 제 품에 얼굴을 묻으며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넓은 품. 난생 처음 느껴보는 든든한 보호막. 그래, 이것이 가장이다. 이것이 내가 그토록 돈을 벌어야 했던 진짜 이유다. 40년 만에 찾은 내 정원, 내 꽃밭을. 이제는 그 어떤 비바람도 범접하지 못하게 철옹성을 쌓으리라. 저는 이를 악물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동석 씨, 그렇게 깎으면 사과살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껍질만 살살 돌려 깎으라니까요. 연희의 핀잔에 저는 머쓱하게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손에 쥐어진 과도와 사과는 제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수조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할 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손이 고작 사과 하나 깎는데 이리도 덜덜 떨리다니요. 제가 깎아놓은 사과는 마치 쥐가 파먹은 것처럼 울퉁불퉁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거 참 칼이 문제야, 칼이. 독일제 쌍둥이 칼이라더니 영 시원치 않구만. 어이구, 연장 탓은. 이리 줘요. 내가 깎을게요. 연희가 웃음을 터뜨리며 과도를 뺏으려 했지만 저는 짐짓 엄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고 했잖아. 사과 하나를 깎아도 내가 깎아. 정 못 깎겠으면 갈아서라도 먹여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제 고집에 연희는 못 이기는 척 피식 웃으며 침대 헤드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핏기가 돌고 살도 제법 올랐습니다. 푹 꺼졌던 볼살이 통통해지니 40년 전 제가 사랑했던 그 고운 얼굴이 언뜻언뜻 비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습니다. 기업 주가가 상한가를 칠 때보다 지금 제 눈앞에서 사과 한 쪽을 오물거리는 연희의 입술을 보는 게 100만 배는 더 행복했습니다. 병실 생활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조찬 회의를 주재하고 밤 12시까지 보고서를 검토하던 워커홀릭 최동석은 이제 없습니다. 대신 아침 일찍 일어나 연희의 휠체어를 밀고 병원 정원을 산책하고 보람이의 등교 준비를 챙기는 할아버지 최동석이 있을 뿐입니다. 할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노란색 스쿨버스에 오르며 보람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주눅 들어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최고급 사립 초등학교 교복이 제법 잘 어울리는 어엿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물론 입학 첫날 이사장실에 찾아가 우리 손녀 기죽이는 선생이나 학생 있으면 학교 문 닫게 만들 줄 알아라 하고 으름장을 놓은 건 비밀입니다. 그래, 잘 다녀오거라.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간식 꼭 챙겨 먹고. 멀어지는 버스를 보며 저는 팔이 빠져라 손을 흔들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영락없는 손녀 바보라고 비웃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저 아이의 등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다는 걸 세상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오후에는 연희의 재활치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고통스럽고도 가장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평행봉을 잡고 일어서려던 연희가 신음과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굳어버린 다 근육을 깨우는 건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 지켜보는 제 마음도 타들어갔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만해. 안 해도 돼.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재활치료사는 냉정했습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지금 포기하면 영영 못 걸으십니다.
자, 다시. 하나, 둘. 연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가 맺힐 정도로. 그리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에서 주먹을 꽉 쥐고 응원하는 저를. 할 수 있어, 연희야. 제발 한 번만 더. 우리의 눈빛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그녀가 다시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팔에 온 힘을 주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가 바닥을 지탱하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몸이 허공으로 솟아올랐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두 발로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땅을 딛고 일어선 것입니다. 비록 3초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쓰러졌지만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해냈어. 당신 해냈다고. 저는 체면이고 뭐고 다 잊고 치료실 안으로 뛰어들어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땀범벅이 된 그녀의 몸에서 나는 시큼한 땀 냄새조차 향기로웠습니다. 동석 씨, 나 걸을 수 있을까? 당신이랑 같이 걸을 수 있을까? 그럼 걷고 말고 내가 업어서라도 가게 할 거야. 아니, 이제 당신이 내 손잡고 걷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우리는 치료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다가 웃었습니다. 젊은 날 가난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그 수많은 함께함을 이제야 하나씩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보람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나 오늘 100점 맞았어. 아이가 자랑스럽게 내밀 시험지에는 빨간 색연필로 커다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받아쓰기 100점. 세상에, 우리 손녀가 천재가 아닐까요? 저는 입이 귀에 걸려 시험지를 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장하다 내 새끼. 역시 내 머리를 닮아서 똑똑해. 이거 액자에 넣어서 회장실에 걸어놔야겠어. 김비서, 이거 당장 코팅해와. 김비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회장님, 받아쓰기는 누구나라고 말하려다 제 눈초리에 찔끔하며 네? 당장 최고급 액자로 맞춰오겠습니다. 하고 달려나갔습니다. 연희도 흐뭇하게 웃으며 보람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보람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아? 연희의 물음에 보람이가 제 품에 안기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응, 할아버지는 슈퍼맨 같아. 나쁜 사람들도 다 혼내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그리고 아빠 냄새나. 아빠 냄새.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한 번도 안아주지 못한 아들 민수. 그 녀석의 채취가 40년의 세월을 넘어 손녀에게 전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뒤늦게나마 아비 노릇을 하려 애쓰는 걸 하늘에 있는 녀석이 알고 도와주는 것일까요? 그래, 할아버지가 보람이 아빠 대신 보람이 지켜줄게. 아빠만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목숨 걸고 우리 보람이 울지 않게 해줄게. 저는 보람이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할아버지라는 이름이 제 몸에 딱 맞는 옷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은 연희와 제 무릎에 앉은 보람이와 함께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석 씨 고마워요. 연희가 제 손을 잡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뭐가 고마워? 내가 더 고맙지. 살아줘서 고맙고 이렇게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아니 그냥 다 당신이 다시 와줘서 내 인생 마지막에 이런 호강 누리게 해줘서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런 불길한 소리 하지 마. 당신 100살 아니 200살까지 살아야 해. 나랑 같이 세계 일주도 하고 보람이 시집가는 것도 봐야지. 갈 길이 멀어. 제 호통에 연희가 소녀처럼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병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수천억 자산가 최동석이 아닌 연희의 남편이자 보람이의 할아버지 최동석으로서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었던, 그러나 돈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진 보물을 이제야 품에 안았습니다.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창밖의 노을이 유난히 붉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저녁이었습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기사의 말과 함께 육중한 철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잘 가꾸어진 정원의 푸른 잔디와 그 사이로 뻗은 대리석 진입로가 차창 밖으로 펼쳐졌습니다. 성북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제 저택.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드나들던 곳이지만 오늘만큼 귀한 손님을 맞이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 손님이 아니지요.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우와 할아버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진짜 궁전 같아요. 뒷좌석에서 창밖을 내다보던 보람이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휠체어에 앉은 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베어 땀이 차 있었습니다. 동석 씨, 내가 이런 데서 살아도 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감히. 감이라니. 당치도 않은 소리. 여기가 바로 당신 집이야. 당신이 안주인이야. 40년 동안 비워뒀던 자리에 주인이 이제야 돌아온 것뿐이야. 차 문이 열리자 도열해 있던 집사와 가정부, 경호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렁찬 인사에 연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고 보람이는 제 다리 뒤로 숨었습니다. 저는 보람이를 안아들고 연희의 휠체어를 직접 밀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자, 들어가자. 우리 집으로. 현관문을 들어서자 높은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곳곳에 놓인 예술품들이 위엄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보다 더 빛나는 건 이 낯선 풍경에 압도되면서도 행복해하는 두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여기가 거실이고 저쪽이 주방, 그리고 1층이 우리가 지낼 방이야. 보람이 방은 제일 햇빛 잘 드는 남쪽에 꾸며놨어. 핑크색 좋아한다고 했지? 온통 핑크색으로 도배해놨으니까 마음에 들 거야. 보람이는 와. 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저는 연희를 데리고 1층 안쪽에 마련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원래는 2층이 안방이었지만 다리가 불편한 연희를 위해 1층 서재를 개조해 최고급 침실로 꾸며놓은 곳입니다. 들어가 봐.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 방문을 열자 은은한 조명 아래 포근한 느낌의 침실이 나타났습니다. 화려함보다는 편안함에 중점을 둔 원목 가구들과 따뜻한 베이지 톤의 인테리어, 그리고 침대 맞은편 벽에는 제가 몰래 준비한 선물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연희의 젊은 시절 사진과 민수의 돌사진, 그리고 보람이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대형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연희는 휠체어를 멈추고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허공에서 민수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아, 민수야, 우리 아들 여기 있었구나. 그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닌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동석 씨. 정말 고마워요. 내 평생 이렇게 좋은 방에서 자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제부터 매일매일이 꿈일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저는 연희를 안아 침대에 앉혀주었습니다. 폭신한 매트리스가 그녀의 지친 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듯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최고급 한우 갈비찜, 전복구이, 랍스터, 신선한 회. 평소 제가 손님 접대용으로나 내놓던 요리들이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젓가락을 들지 못한 채 머뭇거렸습니다. 동석 씨 이거 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우리 세 식구 먹는데 뭐 이렇게 많이. 아이 참, 그냥 먹어. 다 먹고 살자고 돈 버는 건데. 그리고 오늘 당신 퇴원 기념 파티잖아. 제가 갈비 한 점을 집어 연희의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보람이는 이미 양손에 랍스터 집게발을 들고 전투적으로 먹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진짜 맛있다. 게맛살보다 100배는 더 맛있어. 허허, 게맛살이라니. 이건 바닷가재라는 거야. 많이 먹어라, 우리 강아지. 그때였습니다. 연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왜 그래? 어디 불편해? 아니다 좋은데 국이 없잖아. 한국 사람은 국이 있어야 밥이 넘어가지. 아, 국? 여봐라. 국 좀 가져오너라. 미역국 끓여놨다지 않았느냐? 가정부가 황급히 달려오려는데 연희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끓일게요. 동석 씨, 당신 된장찌개 좋아했잖아. 내가 끓인 촌된장찌개 아니면 밥 안 먹는다고 투정 부렸던 거 기억나? 그걸 아직도 기억해?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40년 전 가난한 자취생 시절 연희가 끓여주던 그 된장찌개 맛을 잊지 못해 투덜거리던 철없던 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당신 다리도 불편한데 무슨 요리야? 그냥 앉아 있어. 아니야. 나 이제 지팡이 짚고 걸을 수 있어. 그리고 내 손으로 당신 밥 한 끼 꼭 해주고 싶었어. 40년 동안 그게 내 소원이었어.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주방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특급 호텔 출신 셰프와 가정부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옆에서 보조를 서고 재벌 회장인 제가 따라다니며 양념통을 건네주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보글보글 구수한 된장 냄새가 넓은 저택에 퍼져나갔습니다. 랍스터 냄새도 최고급 와인 향도 다 덮어버리는 투박하지만 정겨운 고향의 냄새였습니다. 자, 드셔보세요. 예전 맛이 날지 모르겠네. 연희가 뚝배기에 담아내온 된장찌개.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이 맛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맛. 수십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먹어도 채워지지 않던 허기를 채워주던 유일한 맛. 맛있다, 정말 맛있다, 연희야. 저는 밥그릇을 들고 코를 박은 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눈물 콧물이 찌개 국물에 떨어질까봐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그런 저를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고 보람이는 할아버지, 체해요. 천천히 드세요 하며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과일을 먹었습니다. TV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얼굴을 보고 손을 잡고 체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저는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연희야. 응? 손 좀 줘봐. 제가 상자를 열자 심플하지만 우아한 백금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알이 굵은 다이아몬드 반지도 있었지만 연희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 일부러 가장 깔끔하고 단아한 디자인으로 골랐습니다. 하지만 그 안쪽에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거 놔주는 거야? 응. 40년 늦은 프로포즈야. 너무 늦어서 미안해. 그리고 받아줘서 고마워. 저는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손가락이었지만 반지는 맞춤옷처럼
딱 맞았습니다. 연희는 반지를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 이거 끼고 설거지해도 돼? 아이고, 이 사람아. 설거지는 무슨,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니까. 그냥 끼고 예쁘게 봐주기만 하면 돼. 제 타박에 연희가 젖은 눈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샹들리에보다 더 환하게 거실을 비췄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반지. 보람이가 샘이 났는지 제 무릎을 파고들었습니다. 하하, 우리 보람이 건더 예쁜 걸로 준비했지. 저는 주머니에서 사탕 모양의 장난감 반지를 꺼내 보람이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우와, 최고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저택의 높은 천장을 때리고 맴돌았습니다.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입. 이제 우리는 진짜 식구가 되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서 같은 찌개를 먹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웃는 진짜 가족. 밤이 깊었습니다. 연희가 잠든 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보다가 저는 조용히 서재로 나왔습니다. 창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직서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직 사임서.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회사 일에 제 남은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오로지 저 방 안에 잠든 내 여자와 내 손녀를 위해 쓰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사회가 뒤집어지고 주주들이 난리를 치겠지만 알게 뭡니까? 나한테는 주가보다 더 중요한 내 인생의 상한가가 저 방 안에 있는데 저는 만년필을 들어 사직서 맨 아래에 힘차게 서명했습니다. 최동석. 그 이름 석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가볍고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달빛이 저를 축복하듯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최동석 회장님의 중대 발표가 있겠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긴급 소집된 임시 주주총회. 대한민국 경제계의 눈과 귀가 이곳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선 저는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인파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자리, 이 왕관의 무게가 오늘따라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준비해온 원고를 펼치지 않고 덮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제 진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부로 그룹 회장직을 내려놓고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고자 합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여기저기서 뭐라고? 말도 안 돼.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40년 저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기업을 키우고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이자 성공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이 거대한 빌딩 숲이 사실은 모래성 위에 지어진 것이었음을 말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장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는 연희, 그리고 그 옆에서 교복을 입고 손을 흔드는 보람이. 제 시선이 그곳에 머무는 순간 제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진짜 성공을 찾으러 갑니다. 더 이상 차가운 숫자가 아닌 따뜻한 사람의 체온을 느끼며 살고 싶습니다. 제 남은 인생은 저를 기다려준 제 가족, 제 아내와 손녀를 위해 쓰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플래시가 빗발쳤습니다. 냉혈한 최 회장의 로맨스, 황혼의 수뇌보 같은 헤드라인이 내일 조간신문을 장식하겠지요. 그리고 제가 가진 지분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여 보람 복지재단을 설립할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노인들, 부모 없이 홀로 세상과 싸워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제 아들 민수가 못다 이룬 꿈을, 그리고 제 손녀 보람이가 살아갈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장례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그 어떤 행사 때보다 더 크고 웅장하게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단상을 내려와 곧장 연희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가자, 연희야. 우리 여행 가자. 푸른 바다가 눈부시게 펼쳐진 제주도의 한 해안도로. 저는 오픈카의 지붕을 활짝 열고 해안선을 따라 달렸습니다. 조수석에는 선글라스를 끼고 스카프를 휘날리는 연희가, 뒷좌석에는 야호 소리를 지르는 보람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동석 씨, 바람이 너무 좋아. 나 날아갈 것 같아. 하하, 꽉 잡아. 오빠 달린다. 오빠라는 말에 연희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칠순 노인의 주책이라 해도 좋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는 20살 청춘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잘 보이는 언덕 위 벤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보람이는 모래사장으로 뛰어내려가 조개 껍데기를 줍느라 정신이 없었고, 연희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좋다, 정말 좋다. 꿈만 같아. 꿈 아니라니까. 앞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살 거야. 봄에는 벚꽃 보러 가고, 가을에는 단풍 보러 가고, 당신 다리 다 나으면 우리 유럽 여행도 가자. 파리에 가서 에펠탑도 보고, 스위스 가서 알프스도 보자. 아유, 다리 아파서 그 먼 데를 어떻게 가. 내가 업고 가면 되지. 내 등짝 아직 튼튼해. 제 너스레에 연희가 제 팔을 찰싹 때리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리 오세요. 사진 찍어요. 보람이가 지나가던 커플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운데에 보람이가, 양옆에 저와 연희가 앉아 서로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자, 찍습니다. 김치, 김치,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우리의 웃음소리가 프레임 속에 박제되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밤,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낡고 빛바랜 연희의 흑백 독사진.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 앨범에 꽂아두었습니다. 이제는 추억의 자리로 보내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투명 창에 오늘 낮에 찍은 따끈따끈한 폴라로이드 사진을 끼워 넣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보람이, 수줍게 미소 짓는 연희,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이는 제 얼굴. 세 사람이 하나가 된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지갑을 닫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두툼한 지갑의 두께보다 더 묵직하고 따뜻한 무언가가 제 가슴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연희와 보람이가 침대에 누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 또 해줘. 아빠 어렸을 때 이야기. 그럴까? 보람이 아빠가 말이야, 5살 때.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문틀에 기대어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재벌 회장 최동석이라 부르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제 인생의 진짜 전성기는, 진짜 황금기는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그저 당신의 남편이자 너의 할아버지가 된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그들 곁에 누웠습니다. 연희가 제 손을 잡았고 보람이가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잘 자요, 여보. 안녕히 주무세요, 할아버지. 그래, 우리 가족 모두 좋은 꿈 꿔라. 방 안에 불을 껐지만 어둠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만드는 온기가 이 방을,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으니까요. 지갑 속의 사진이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 통틀어 가장 값비싼,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